어린이집에 양육비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양육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들은 20세까지 줘요. 그러니까 만 19세. 공공교육 나이가 만 19세이기 때문에 19세인가 만 18세까지가 전부 다 공공교육 연령이야. 공공교육 연령 때까지는 양육비를 다 주는 거야. 양육비를 다 주고 대신에 양육비를 주면서 국가에서 애들을 잘 키우는지 확인을 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국가에서 제대로 관리를 안 하면서 그러니까 예산이 낭비되기도 하고 그 관리 감독이 안 되는 어린이집에서 그 전업주부 애들은 빨리 찾아간다고 직장맘 애들은 안 받고 전업주부 애들만 받아주고 그런 짓을 하니까 문제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 그 돈을 어린이집에다가 주지 말고 어린이집에다가 난 예산을 주면 안 된다고 봐요. 물론 우리 어린이집 하시는 시청자님들 많은 거 아는데 나는 이걸 각 가정에다 주고 그 가정에서 그 돈으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게끔 해야 그 어린이집에 차별 없이 받지. 그렇잖아. 일반 사립에 원비가 좀 더 들어가도 교육 프로그램이 공공보다 훨씬 좋아서 사립을 보내는데 더 비쌀 거 아니에요. 그죠? 나는 이 공공보육시설을 확장하고 공공보육시설의 교육을 그만큼 질을 높여야 된다고 봐. 그래서 교육을 하고 정말 이 아이들을 제대로 우리가 낳지 않으면 지금 인구 절벽이 다가온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나이대 40대가 지금 인구 절벽에 피해를 보는 나이대야. 왜냐면 우리 밑으로는 대부분 하나야. 둘 이상 낳은 집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그만큼 애들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애기를 만나서 노는데 손주를 그 손주 하나에 엄마 아빠 있지? 엄마 아빠의 할머니 둘 이쪽에 할머니 둘이지? 그 다음에 다른 이모 할머니 고모 할머니들이 또 우글우글하지? 그 위에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살아계셔. 증조 때도 우글우글하지. 그 모든 게 지금 역피라미드로 애 하나를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지금 앞으로 심각한 문제는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에서 일찍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가지고 옛날부터 한족은 한 명만 신고를 받아줬잖아. 출생신고를. 그걸 산하 제한을 없앴어. 중국이 산하 제한을 없앤 이유가 뭐냐? 지금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영양상태가 좋아져서 그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애 하나가 책임져야 될 입이 6개다. 애 하나한테 책임져야 될 입이 6개다.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소위 인구절벽.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이 부양해야 될 대상이 너무 늘어난다는 거야. 다른 말로 우리가 세금을 내야 우리 어른들을 먹여 살리는 것처럼 얘네들이 세금을 내야 우리를 먹여 살리는데 세금 낼 인구가 없는 거야. 세금을 낼 인구가 없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게 2004년에 우리 이제 김근태 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할 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인구 절벽 문제다. 그 당시에 저출산 문제. 우리나라가 OECD에서 출산율이 최하야. 이 출산율이 최하인데 맘충 그렇게 욕을 하면 어떡하냐고. 그걸 부추기고 있어. 그렇게 맘충이라고 부른 새끼들을 못하게 해야 되는데 도리어 부추기고 있다니까. 지금 엄마들이 애를 안 낳으면 그러니까 애를 낳고 여가 생활하면서 쉬게 해줘야 돼요. 무슨 생각이냐? 아니 전업주부 엄마들이 왜 어린이집에다 애를 맡기고 노냐는 거야. 아니 애를 낳아주는 것만도 고맙지. 할머니들이 맘먹는다고 애가 나오냐고. 젊은 엄마들이 애를 낳을 수 있을 때 애를 낳아놓고 공공보육시설에 맡겨놓고 여가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또 낳고 싶을 거 아니야. 애들을 많이 낳아야 그 낳은 애들이 커서 일을 하고 세금을 내고 국민연금을 내고 그걸 우리가 받아먹고 사는 거야. 지금 애 키우는 엄마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거기다 욕을 하고 자빠졌어. 이 손모가지를 끊어놓을 놈들아. 니들도 가서 애를 낳아야지. 경제활동을 하지. 아니 경제활동 어디서 하는데요? 이 사람들 봐. 경제활동 어디서 하는데? 일자리 있어요? 일자리가 있냐고. 애 키우면서 일자리를 어떻게 가냐고. 솔직히요. 우리 뭐라 그러나 아이들은 엄마들이 애 키울 땐 직장 생활하면 안 돼. 원래 아빠들한테
애가 있으면 애 하나당, 내가 그랬잖아. 월급을 옛날에 어떻게 책정을 했느냐. 80년대까지 아버지들이 받아온 월급에는요, 가족수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족수당만큼 아버지 혼자 벌어서 온 가족이 먹고 살았다니까. 그렇게 월급을 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그 아버지들이 받아오는 월급으로 가족들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직장맘들이 생긴 거잖아. 맞벌이가 그래서 나온 거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원래는 남편들한테 가족이 충분히 먹여 살 수 있도록 우리나라 평균 연봉이 연봉 5, 6천이 돼야 돼요. 그래야 애 둘 이상을 낳아서 키우지. 지금 연봉 5, 6천을 받아야 정상인 나라에서, 물가를 대비하면 연봉 5, 6천을 받아야 되는 나라에서 연봉 2, 3천을 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모든 문제는 연봉에서 생기는 거야. 그 연봉이 그렇게 낮아진 이유는 뭐 때문이냐?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에게 월급을 안 줘.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월급을 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비용을, 그러니까 가령 원자재를 사다가 물건을 만들어서 납품을 했어. 그럼 만든 사람들의 노동 인건비가 포함돼야 되잖아. 근데 대기업에서 이 사람들한테 납품값을 줄 때 인건비 빼고 준다니까. 그러니까 이 중소기업에서 인건비를 뺀 비용만 주니까 인건비를 띄어먹기 위해서 계속 고의 부도를 내고, 외국인 노동자를 쓰다가 외국인 노동자가 불법 노동자라고 신고해서 월급 떼어먹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게 문제잖아. 연봉 5, 6천을 야, 그게 말이 되냐 망치냐나. 된다니까? 지금 공중에 떠도는 돈이 천조 원이라고. 돈 놓고 돈 먹기로 돈을 악착같이 뜯은 부자들의 돈 1조 원이 공중에 떠돌고 있다니까? 어디 돈 놓고 돈 먹을 데 없나? 최저시급을 10,000원으로 올리는 건 알바생 10,000원으로 올리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 최저시급 10,000원은요, 계속해서 언론에서 최저시급을 10,000원으로 올린다? 그러면 자영업자들 다 굶어 죽는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최저시급을 10,000원으로 하면 그 편의점 사장님이 망하는 게 아니야. 왜? 전 국민이 10,000원 이상을 받게 된다는 거야, 시급을. 그렇게 되면 그게 월급이 오른다는 얘기고, 그래서 소비가 늘어난다는 얘기고, 장사가 잘 된 얘기야. 이제 돈 놓고 돈 먹을 곳이 없어요. 정보가 빠삭하고 성장의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돈 놓고 돈 먹을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냐? 나눠 먹어야 되는 거야. 나눠 먹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자꾸만 반대로 간 거 아니야. 나눠 먹어야 될 때 나눠 먹는 게 아니라, 아이고 잠깐만요. 자, 지금 직장맘하고 그 전업맘하고를 싸움을 붙여놨는데, 그 전업 엄마들이요, 애를 왜 어린이집에 맡기느냐? 어린이집에 맡겨야 돈을 더 받는 거야. 혜택을 더 받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애를 키울 수 있어도 어린이집에 애를 맡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직장 다니는 엄마들에게는 어린이집으로 주고 전업맘들에게는 같은 금액을 엄마들한테 주면 된다고. 그러면 어린이집에 애 맡길 필요가 없잖아. 임시로, 그러니까 가령 몇 시간씩만 단기간으로 맡기는 그런 서비스만 해도 충분하다고. 근데 맡겨야 혜택을 받으니까 엄마들이 애를 맡기는 거야. 이건 지금 우리나라 누리과정 그러니까 이 보육 시스템이, 그 보육시설에다만, 보육시설에 12시간 비용을 주는, 그게 문제인 거야. 나는 직장맘이나 전업맘이나 똑같이 해야 된다고 보고, 직장 다니는 엄마들은 어린이집에다 혜택을 주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전업주부들한테 돈을 주는 거야. 그래서 자기들이 필요하면 단기간에 아이를 맡길 수 있게 하고, 집에서 애 키우는 엄마한테는 돈 더 줘야 돼, 솔직히.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네. 시청자 여러분,
채팅창에서 헛소리하는 애들한테 반응하면 같이 블랙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채팅창에서 헛소리하는 애들한테 반응하고 그 채팅창에서 막 싸우면요 같이 블랙이에요. 아셨어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어린이집을 더 늘려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모든 엄마들에게 똑같이 나는 어린이집으로 국가 예산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편한 대로 또는 돈 많이 되는 대로 골라받을 거 아니야. 엄마들한테 돈을 주고 부모한테 돈을 주고 부모가 그 돈으로 어린이집 골라가게 해야 되는 거야. 예. 예. 애를 점점 안 낳는 나라를 만들고 있다고 지금. 아이를 낳기만 해도 애를 정부에서 다른 나라는 지금 18살, 19살까지 30만원씩 다 준다는 거야. 그 돈으로 애 급식비도 하고, 애 양육비도 하라고. 애 하나당. 그러니까 애를 낳지.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애 키우는 게 힘들어. 무엇보다 어린이집에 보낼 수가 없는 거야, 막. 엄청 경쟁 붙고. 어린이집이 늘어나야 돼요. 공공보육시설을 늘려야 되고, 공공보육시설을 전혀 새로운 사람을 데려다 늘리라는 게 아니라 자격 조건을 갖춘 민간 어린이집 거길 공공시설로 늘리고, 만약에 자격 조건이 안 되는 데는 통합해서 몇 개 합쳐서 공공에서 관리 감독하게 그렇게 바꾸면 되는 거지. 계속해서 이제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민간 어린이집 그 다음에 뭐 민간 무슨 뭐 전부 다 이권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막 데모부터 해. 그리고 난 솔직히 얘기해갖고 애들 그 맡기는 엄마들 그 직장 엄마들이 얼마나 힘든데 뻑하면 애들 놓고 파업을 하냐고. 나는 이 어린이집 파업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난 동의 못 하겠어. 입장이 얼마나 난처한지 알겠지만 국가에서 예산을 안 주는 거 문제 많아요. 예. 근데 그렇다고 그래갖고 뻑하면 파업하는 거 나는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해. 그리고 정부에서 어린이집한테 난 예산 주는 거 반대합니다. 각 가정에다 돈을 주고 그 돈으로 어린이집을 보내든지 말든지 선택하게 해야지. 그럼 왜 어린이집한테 주냐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다 국가에서 예산 지원하는 거 나는 반대예요. 물론 이러면 이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서는 망치부인이 쌍욕을 하겠지만 원래 나는 원칙대로라면 이건 어디에서 부모한테 돈을 주고 그 돈으로 어린이집을 보내라고 해야 되는 거야. 얼마 되지도 않는 시설에다가 그 시설에 들어간 애들만 혜택을 받는다니 이게 무슨 거지 같은 나라냐고. 집에서 애 키우는 엄마들한테 10만원 주고 어린이집 보내면 30만원 주고 그게 말이 되냐? 그리고 이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싸움 왜 생겼냐 하면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관리를 해요. 예.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관리를 하고 교육청에서 그 다음에 어린이집은 그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야. 보건복지부인가?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는 처가 달라. 그래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을 싸움을 붙인 거야. 먼저 정부에서. 그 다음에 그 싸움 끝에 지금 이제 직장 다니는 엄마하고 전업주부하고 싸움을 붙이는 거야. 그래서 재미는 지들이 보고 국민한테 싸움을 붙이고 국민한테 피해를 끼치고. 솔직히 유치원에 보내는 부모들은요 그만큼 여유가 있어서 보내는 거야. 일반 돈 없는 집 애들은 그 어린이 유치원 못 가. 그러니 정부 차원에서 유치원 시설에 공공보육시설을 확장하고 거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지. 그래서 그 어린이집 일자리에서 일한 어린이집 교사들이 건강보험료도 내고 국민연금도 내고 그걸로 노인들 먹고 살게 해야지. 그 돈 어디다 무슨 돈으로 그렇게 투자하냐고. 국민연금으로 만들면 되잖아. 지금 우리나라 국민연금을 해외에 투자하고 있다니까요. 이 시벌 것들이. 그래서 해외에다 투자하고 날리면 어떡할 건데. 그 가령 우리 국민연금을 어디다 투자했느냐. 이명박 때 프랑스에 일본에서 1조 원짜리 건물을 지었어. 근데 그 건물이 1년 반 만에 대거 공실이 나온 거야.
왜냐하면 세계 경제가 막 침체기였기 때문에 1년 반 만에 대거 공실이 나오면서 1조 원짜리 일본 건물이 8,500억으로 1,500억이 건물값이 떨어진 거야. 어떻게 했는지 알아? 이명박이 거기 9천억 주고 샀잖아. 이명박이 프랑스에다가 일본에서 지어서 적자난 건물 우리가 샀다니까. 국민연금으로. 미친 거 아니냐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국민연금 어디다 투자하는지 이것도 일일이 다 체크해봐야 돼요. 국민연금으로 그런 공공의 일자리를 만드는,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 국민연금을 투자해서 그렇게 공공시설을 만들고 공공보육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월급 받아, 제대로 된 월급을 받고 그 월급으로 국민연금 내고 건강보험 내면 그걸로 또 확장이 되는 거잖아. 그렇게 공공의 일자리를 늘리는 게 나쁜 게 아닌데, 이명박과 박근혜 새누리당이 계속 주장했던 게 뭐냐면 공기업이 나쁜 거다. 그러니까 민영화해야 된다. 뉴스타파에 그런 내용이 나왔나요? 저기 1조 원짜리 그 건물? 공기업은 공공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전기, 수도, 철도, 지하철, 뭐 도로공사, 이런 것들이 공공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운영돼야 되는 건데, 이걸 이명박, 박근혜, 새누리당 이런 애들이, 뭐 가스도 마찬가지죠. 전기, 가스, 수도, 철도, 도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공공의 일자리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공기업들을 왜 이렇게 민영화하느냐? 이 공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물가 인상을 반영해서 계속 월급을 올려준 거야. 근데 일반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월급을 안 올려줬잖아.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90년대부터 안 올랐어. 그러다 보니까 이 90년대부터 물가는 이렇게 올라갔지. 물가는 400%가 올랐어요. 근데 공기업의 임금은 이 정도 올랐어. 근데 일반 기업은 똑같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공공기업에다 주는 임금이 아까운 거야. 그래서 공기업에다 주는 그 임금을 깎기 위해서 그래서 민영화 시키는 거야.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돈보다 더한 게 뭐냐? 이 공기업이라는 건 국민 세금을 투자해서 만든 회사예요. 국민 세금을 투자해서 만든 그 회사를 누구에게? 대기업에다 싼 값에 넘기는 게 민영화야. 그러면 이 공기업은, 공공기업은 전부 다 독점을 하고 있단 말이야. 옛날에 한국통신, 그 다음에 뭐 한국수도공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독점적 기업이었다고. 그 독점적 그 운영권을 대기업이 먹기 위해서 민영화를 주도하는 거야. 그래놓고 그게 효율적이고 투명 경영이다. 지랄. 야, 삼성이 투명 경영하고 효율 경영했어? 그래가지고 11조씩 탈세하고 그런 거야? 뭐 하자는 거야? 무슨 민간 기업이 투명 경영하고 효율 경영한다고 누가 그래? 최은영 봐봐. 한진해운 최은영 투명 경영하고 효율 경영했어? 대우조선 봐봐. 그게 투명 경영 효율 경영이냐고. 민간 기업에다가 경영권을 넘기면 효율적인 경영을 한다? 어디서 이런 개구라를. 예. 자. 그래서 이 양육비를, 집에서 키우는 엄마들에게나 또는 직장맘에게나 난 똑같이 배분하는 게 시작이라고 봐. 그래야 어린이집에다가 그렇게 6시간씩만 맡기는 그런 일이 없지. 어린이집에다 맡겨야지만 30만 원을 혜택 준다. 이걸 만든 연놈이 누구냐? 어린이집에다 맡길 때만 혜택을 주는 그 제도 만든 연놈이 누구야? 그 연놈의 아주 삼족을 멸해야 돼.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예. 자, 다음 이야기는 국정원이 주말에 또 사고를 쳤어. 그것도 일요일 밤에. 그죠? 일요일 밤인가 냈다며. 국정원 그 기자회견이 언제야? IS 테러 대상 그 발표한 게 몇 시죠? 그거 좀 찾아봐봐.
국정원에서 아니 그 탈북자 얘기 말고 탈북자 얘기 말고 IS 테러 대상 발표한 거 그게 언제야? 토요일 밤에 일요일 밤이야. 그 이제 국정원에서요 지금 IS가 테러 대상을 선정했다. 그래서 국정원 홈페이지에다가 그 사람의 신상 정보를 다 공개를 했다는 거야. 옛날 집 주소까지. 뭔데? 테러 하라는 거야? 타겟을 지금 공개했으니까 빨리 와서 테러 하라는 거야? 아무도 모르는 그 신상 정보를 그걸 왜 공개를 하냐고. 그건 우리나라 안에 있는 자생적인 외로운 늑대, 한마디로 이번에 저 미국의 올랜드 사고 같은 거 터트린 꼴통들한테 야, 얘 다 테러해. 너 IS 좀 와서 얘 테러해. 그런 거 아니냐고. 사람의 이름, 직업, 옛날 집 주소 이런 거까지 다 공개를 하면 어쩌자는 거야. 내가 볼 때 그거 막으려고 지금 또 막 돌려치기 하고 있는 거야. 사고 돌려치기. 오늘 아침 무슨 그 여배우와 감독의 불륜 이게 막 뉴스로 나오고 막 소설을 쓰고 있지만 그니까 나는 그 기자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그런 글을 쓰고 싶으면 작가가 되세요. 아니 김민희가 나타난 다음부터 모든 게 달라졌다. 기자야 소설가야 시나리오 작가가 꿈이야? 아유 연병 진짜. 내가 볼 때는 이 IS 테러 대상을 공개해놓고 이거 비난 여론이 높아지니까 또 스캔들을 팔고 있는 거야. 박유천 팔고 김민희 팔고 난리도 아닌 거야 지금. 자 근데 말입니다. IS의 테러 위험을 국정원에서 발표했어요. 그죠? 예. 나는 이거 국정원 원장을 잘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 왜냐?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테러 위험 국가가 아니잖아요. 왜요? 우리나라는 테러 방지법이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나라가 테러 방지법이 없어서 테러 위험에 노출돼 있다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봄에 테러 방지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우리나라엔 테러 위험이 없는 나라야. 그런데 테러 위협 대상이라고 발표를 한 국정원장은 기본적으로 박근혜 뒤통수에다 가래침을 뱉은 거야 이게.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 각하께서 테러 방지법을 통과시키실 땐 온 국민을 테러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통과시켰는데 아니 일요일 저녁 때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박근혜가 거짓말한 거예요. 저게 개구라를 친 거예요. 그거 아니냐고. 내 말이 맞아 틀려? 우리나라는 테러 위험이 없는 나라야 이제. 왜? 테러 방지법이 있잖아. 그치? 아니 3월 달에는 테러 방지법이 없어가지고 테러 위험에 노출됐다고 개 지랄 연병을 해가지고 테러 방지법을 만들었는데 아니 6월 달에 돼가지고 테러 위협이 들어왔다. 뭐야 시방? 뭐 개구라요 아니면 잡구라요? 만약에 나는 기본적으로 테러 방지법이 있는 나라에서 테러 위험을 파는 국정원과 언론은 나는 기본적으로 박근혜 뒤통수에다가 가래침을 뱉은 거라고 난 생각을 해. 근데 정 테러가 걱정이 되고 테러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럼 테러 방지법을 없애든가. 아니 니네가 뭐라 그랬어? 테러 방지법을 만들면 테러가 안 생긴다며. 그 테러 방지법이 있는데 왜 테러 걱정을 해? 말짱 필요 없는 법인 거지 이거. 테러 방지법 통과시킬 때는 개지랄 개구랄 떨더니 통과시켜놓고 보니까 이거 안 되겠지? 이걸로 택도 없지? 내 분명히 얘기하는데 한 건의 테러만 있어도 테러 방지법 이거 스스로 없애라. 또 한 번에 아니 솔직히 해서 지금 테러 위협이 이게 몇 번째냐고. 지난번에 공무원인가 뭔가 무슨 일반 기업인들 15명 테러 대상 그래놓고 난 더 웃긴 게 국정원이야. 이 사람이 테러를 당할 위험은 없어 보인대. 그러면 왜 개인 신상을 정보했냐고 공개했냐고. 그것도 홈페이지에. 그 다음에 정말로 그런 위협이 있으면
무엇보다 본인에게 알리고 본인을 경호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인에게 알리지도 않고 경호도 안 했대.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국정원 홈페이지에 떡하니 게시를 한 거야. 너네 미친 거냐? 왜 그래, 왜? 댓글 쓰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일요일 저녁 7시라서 뭔가 일하는 척 해야 되니까 뻘짓거리 한 거지. 아휴, 이 왼수 덩어리도 진짜. 가만있어 보자. 아니 왜 망치부인 방송이 이거는 저기구나. 잠깐만요. 근데 이게 국정원이 사고 하나만 친 게 아니야. 또 있어. 아이고 이게 국정원인지 진짜 걱정원인지 누가 어떤 시청자가 국립정신병원 아니야 그러더니 들어가서 올리고 아니 이 한 사람의 개인의 신상을 홈페이지에다가 공개를 하면서 왜 개인한테 알려주질 않냐고. 미친 거 아니냐고. 이걸로 끝이 아니야. 다음 거는 뭐냐면 지금 이제 총선 직전에 사진이 공개됐잖아요. 총선 직전에 통일원에서 그 12명의 그 탈북자 사진을 공개를 하면서 중국에서 뭐 집단 탈북을 했다. 그렇게 발표를 했잖아. 사진에 얼굴 다 깠어. 물론 뭐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옷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에 무엇보다 어느 식당에서 일하는 옷 이거면 다 아는 거야. 그거 전부 다 사진 공개해놓고 지금 뭐라 그랬냐. 오늘 재판이 있었어요. 오늘 이게 무슨 재판이냐면 그 12명의 그 탈북자의 가족들이 국제기구에다가 그 항의를 한 거야. 탈북하고 싶지 않았던 애를 강제로 납치했다. 그러니까 그 12명 중에 일부는 탈북을 하고 싶었나 봐. 근데 다수가 탈북을 안 하고 싶었다고 지금 이제 가족들이 주장을 해. 그래서 국제기구에서 이제 문제가 된 거야. 정말로 탈북한 거 맞냐? 자의적인 탈북이 맞느냐?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 사람 외부에서 민변을 통해서 외국에서 민변을 통해서 우리나라에다가 사실을 알아보라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민변에서 법원에다가 그 걔네들 12명을 불러서 자발적으로 온 거냐 아니면 납치를 당했느냐 물어보게 해달라. 그래서 법원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오늘 그 12명을 불러놓고 너네가 자발적으로 온 거냐 아니면 그 납치를 당했느냐 이걸 일부러 물어보기로 했다는 거야. 근데 국정원에서 이 사람들의 이 재판에 나오게 되면 신분이 노출이 돼서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위험해질 수 있어서 재판에 못 데리고 나온다는 거야. 4월달에 사진 왜 깠는데? 4월달에 사진을 왜 깠냐고. 4월에 사진 다 까놓고 그 다음에 지금 이 12명에 대해서 그럼 진짜 탈북을 한 거면 원래는 그게 한 2달 정도 관리 감독을 하고 그 다음에 남한 정착 교육을 받아서 지금쯤은 나와야 돼요. 3개월이면 나와야 된대요. 탈북자들이 한 3개월 정도 교육받고 바깥으로 나와야 된대.
그런데 앞으로도, 그러니까 총 6개월 이상을 안 내보내겠다는 거야. 왜? 이유가 뭔데? 집단 탈북했다며. 그럼 일반 탈북자랑 똑같이 대우해야 되잖아. 왜 안 풀어놓냐고. 납치 강금 아니야? 어? 아니 진짜 스스로 탈북한 거면 일반 탈북자들이랑 똑같이 대우를 해야지. 가령 간첩 위험이 있을 때만 6개월 정도를 가둬둔다는 거야. 격리시킨다는 거야. 아니 탈북자들인데 왜 얘네들을 사진까지 다 공개해놓고 이제 와서 6개월 동안 공개를 안 하겠다고 그러냐고. 어? 이유가 뭐야? 혹시 그러면 간첩들이 집단 탈북한 거야? 어? 아니면 납치야? 뭐야 도대체? 아 도대체 이 일을 그 뒤에도 무슨 집단 탈북이 있었다 그러는데 그 집단 탈북에 대해서 또 철저히 또 비밀로 하고 있어요. 근데 총선 직전에는 대대적으로 사진까지 공개하고 개난리를 피우더니 뭐 하자는 거야? 자, 이게 지금 총선 직전 집단 탈북 사건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가 볼 때는 이제 탈북 아마 그 12명이 다 납치는 아닌 것 같고 그 12명 중에 일부는 진짜 자의적인 탈북을 원했겠지. 근데 자기네들이 탈북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계획을 탈북을 원하지 않는 애들이 알고 만약에 북한 당국에다 밝히면 지네들이 탈북을 못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탈북하려는 애들이 아마도 그 나머지 애들을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을 했겠지. 그런 상태에서 국정원이 한꺼번에 싹 쓸어가지고 이왕이면 숫자 채우자 말면서 한 타스 채우자 이러면서 데리고 온 거 아닐까. 그게 아니면 공개를 하라고. 그게 아니면 정말 본인들이 납치당했는지 스스로 자발적으로 온 건지 지금 이 재판에 왜 안 내놓냐고. 왜 일을 만들어? 자, 그 다음 이야기는 여기 있다. 권영철 선임 기자, Y뉴스로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Y뉴스 뭐 가지고 오셨습니까?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구조 과정은 왜 그렇게 문제점 투성인지, 정부 컨트롤 타워는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지 수많은 의혹들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침몰 원인과 관련해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예. 세월호에 철근 400여 톤이 실렸고 이 철근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용 자재였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세월호가 악천 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출항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이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 Y뉴스에서는 세월호에 정말 철근 400톤이 실렸었나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이 얘기가요. 그러니까 네. 지난주부터 아주 크게 온라인상에서 불거졌어요. 세월호에 400톤의 철근이 실렸답니다. 여러분 이 뉴스에 주목해 주세요. 막 이런 댓글들이 퍼날라지기도 하고 SNS상에서도. 철근 400톤이 실렸다는 얘기는 그보다 앞서서 4월 세월호 참사 2주기 때 예.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뉴스타파에서 추적을 해보니까 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는 화물이 철근 286톤, HBM 37톤 등 2142톤이 실렸다고 발표를 했는데 예. 뉴스타파에서 관련 송장과 CCTV와 이런 걸 모든 걸 종합해서 이 취재를 해보니까 507톤이 더 실려 있더라. 그중에 철근이 검찰이 발표한 286톤보다 더 많은 410톤이 실렸더라. 예. 이게 손해사정인의 손해사정 결과 그렇더라는 게 보도를 했고요. 예. 요게 지난주 금요일 날 6월 17일에 미리 오늘이 세월호에 실린 철근 400톤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용 자재라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인터넷에 커진 거군요.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세월호에 철근이 실렸다는 사실 자체가
완전 비밀리에 붙여지거나 뭐 이랬던 건 아니란 거예요. 예, 그 많은 화물 중에 있었다는 거는 이미 검경 알고 있는 거고. 합동수사본부에서 나왔는데 아하. 양이 검찰이 조사한 양보다는 좀 더 많아졌고. 많고 이게 해군 기지용 자재다. 정부가 과적에 관여했다. 직접 과적했다. 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제주 해군 기지로 향하던 거다. 이것까지 이제 드러나면서 얘기가 일파만파 커진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사실은 세월호 변호사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세월호에 철근이 실렸다는 사실은 이게 그 검찰 수사에서는 밝혀졌지만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지금 특조위가 확인하고 있고 예. 해군 기지 공사용이 맞는지는 해군에서 확인을 해줘야 하는데 용도가 진짜 그거 맞는지. 예, 해군 기지에서도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고 해군도 예, 예. 자료를 안 내놓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00톤이면 이게 사람으로 치면 몇 명 정도 되는 거죠? 세월호에 탑승했던 인원이 476명인데 이게 42.8톤으로 추산이 됐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한 400톤이 넘으면 5천 명에 가까운 승객이라고 봐야죠. 승객으로 치면은. 근데 검찰 수사에서도 철근이 실렸다는 것까지는 조사가 됐었다 그랬는데 네, 네. 왜 이 수량이 이렇게 달랐던 겁니까? 검찰은 이제 차량 15대를 가지고 이 철근을 실은 차량이 15대였거든요. 예, 예. 그래서 10대는 뭐 잠깐만요. 그 중계방에 있는 지강조님, 납치 감금이 맞음 이렇게 단정적으로 표현하시면 안 돼요. 예. 이거 납치 감금이 맞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표현하면 여러분들 그 말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져야 돼요. 나처럼 지금 집단 납치됐다라는 가족들의 주장이 있다. 북측에서. 그러니까 아예 의혹이 없도록 국정원에서 다 공개를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막 망치 부인 말에 일리가 있음 집단 납치 감금이 맞음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마치 집단 납치와 감금이라고 단정한 거가 된단 말이에요. 말 조심하세요. 뭔 말인지 알았지? 자, 예. 우리는 지금 이런 주장들이 있으니 진실을 밝혀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았어요? 예. 계속 세월호 철근 400톤 얘기 들을게요. 조금 전으로 돌아가서. 검찰은 이제 차량 15대를 가지고 이 철근을 실은 차량 15대였거든요. 예, 예. 그래서 10대는 뭐 어디로 가고 뭐 5대는 어디로 가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차량 한 대의 분량을 얼마로 받느냐의 차이 같습니다. 15대에 286톤이면은 한 대에 채 20톤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게 다른 이제 뉴스타파가 취재하면서 했던 자료를 보니까 실제로는 트럭 한 대에 26톤이 넘는 철근이 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차량에 실을 수 있는 철근의 양을 달리 기준 삼다 보니까 수량이 달라졌다 이 검찰은 말씀이세요? 이제 뭐 그 자료만 가지고 결정을 했는데 실제 예. 추적을 해보니까 더 많더라.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 화물 운송료 관계가 있잖아요. 무게가 얼마나 때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럼 뭐 분량은 그렇다고 수량은 그렇다고 치고요. 그러면 예. 당시에 이제 이 수사에 참여했던 검찰 관계자에게 확인을 해보니까 예. 검찰에서는 화물 전수조사를 다 했다. 목록도 확인했고 관계자들도 불러서 얼마나 실었는지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도 조사했다. 철근 400톤 이야기의 출처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은 예.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더 과적이 됐다면은 수사 결과에 부합하는 거 아니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400톤에 실렸는지 286톤에 실렸는지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은 과적이 원인이라는 거는 검찰 수사에서 밝힌 거 아니냐. 그런 얘기인 거죠. 예, 어쨌든 과적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다만 이제 이 검찰 관계자는 제주 해군 기지로 가는 철근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게 없다. 당시에 그런 이야기는 없었다. 또 당시 검찰의 수사 지휘라인에 있었던 검찰 고위 관계자도 과적과 고박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건 알지만은 철근이 해군기지 공사용이라는 사실은 들은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바로 거긴데요. 예. 그러니까 왜 그때 수량을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했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 거기에 실렸던 철근 중에 400여 톤이 제주 해군기지로 향하던 게 맞느냐 아니냐. 네, 그렇죠. 이게 지금 핵심 포인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게 사실 세월호의 상습적인 과적 원인이 유병헌 일가와 청해진 회원의 과욕 때문으로 이렇게 알려져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해군기지 건설용 자재를 과적한 사실이 확인된다면은 정부에도 과적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무리해서 출항했다라는 이런 얘기도 지금 의혹도 덧붙여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박주민 의원도 정부기관의 무리한 요구로 과적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당시 세월호가 악천후 속에서 무리하게 출항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예. 해군기지 건설용 자재 때문이 아니겠는지 그 부분도 밝혀져야 된다. 그리고
세월호만 유일하게 국정원의 운항 사실을 보고하게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바로 해군 기지용 건설 자재용 때문이 아니냐. 그런 의혹도 풀려야 된다. 왜 세월호만 유일하게 국정원에 보고 네. 의무가 있었느냐가 바로 이것 때문 아니었느냐 이제 이렇게 또 이어지는 거군요. 그렇죠. 의혹이. 세월호 특조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세월호가 왜 무리하게 출항했는지 의문이 풀리지 않았다면서 혹시라도 그런 철근을 실었기 때문에 운항을 뒤로 미루지 못하고 그날 악천 후에 출발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을 거다. 이 부분은 풀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동안 제기됐던 세월호 참사 의혹들이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잖아요. 상당히 많죠. 그것들 다 밝혀졌습니까? 지금 특조위 활동 기간 얼마 안 남았는데. 그 해소되지 않은 의혹들이 많죠. 많죠. 그중 최소한 5가지는 반드시 가려져야 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가장 핵심 중 하나는 세월호 침몰 원인입니다. 이게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지난해 11월 12일 이준석 선장이라는 확정 판결을 했지 않습니까? 했습니다. 그때 살인죄를 이제 인정했죠. 선원 일치로 확정했죠. 그런데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조타 미숙에 의한 것이었다는 검찰의 기소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조타기나 프로펠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을 합리적 의심이 남아 있어서 예. 이들의 잘못을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항해 3등 항해사하고 조타수 조모 씨의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럼 여전히 침몰 원인은 미궁인 거네요. 법정에서는. 그렇죠. 더민주 우원식 의원은 대법원의 판단은 세월호를 인양해서 조사하지 않고서는 세월호가 4월 16일 침몰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 부분은 반드시 밝혀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그동안 세월호의 과적이 민간업자의 욕심 때문이라고 했는데 예. 410톤의 철근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용 자재가 맞다면은 예. 정부도 과적의 책임이 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아하.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네요. 이거는. 세 번째는 국정원의 관련 의혹입니다. 어떤 겁니까? 앞서 설명했던 뭐 세월호 실 소유주가 국정원이냐 아니면 세월호가 국정원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 이유가 뭐냐 이런 이유들이 국정원 관련 의혹은 넘치고 있습니다. 이런 의혹들이 규명해야 세월호 문제가 풀리게 되는 겁니다. 소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디까지가 그냥 소문이고 어디까지가 진짠지 분명하게 털고 가자. 잠수한 설도 있고 온갖 설이 다 있는데 예. 이걸 가리기 위해서는 국정원의 책임 여부가 가려져야 됩니다. 네 번째는 뭐죠? 청와대의 대응이 적정했느냐 하는 점도 규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난 후에 대응. 그렇죠. 청와대 조사를 앞두고 청와대와 여당은 대통령의 사생활을 캐리하는 거나 정치 공세라고 일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청와대가 제대로 대응했는지 여부는 재난 컨트롤 타워로서의 적절하게 대응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겁니다. 대통령은 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요. 그래서 밝혀져야 됩니다. 사실 이게 세월호 특조위 조사의 최대 걸림돌이 대통령의 7시간으로 불리는 이어졌죠. 부분인데 예. 김영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제안을 했죠. 대통령의 당일 행적을 제외하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하도 그것 때문에 걸려서 다른 것들이 안 되니까. 예. 박주민 의원은 대통령의 7시간이나 사생활엔 관심이 없다. 예. 당시 청와대가 어떻게 보고를 받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그 과정만 밝히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자관 청와대의 대응 여부는 가려져야 되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꼭 밝혀야 될 의혹 뭐죠? 해경이 세월호 선장과 선원을 먼저 구조함으로써 승객을 구조할 의무와 능력이 있는 선장과 선원들을 선박과 분리시켜서 선박을 더 위태롭게 만든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이건 좀 얘기가 복잡하네요. 이게 사실은 선장의 살인죄가 인정됐다는 것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아니겠습니까? 예. 본인이. 그런데 선박이 있어서 끝까지 승객들의 구조 업무를 다 해야 되는데 네. 가장 먼저 구조해버렸잖아요. 선장과 선원이 선박에 분리되니까 선박에 대한 장악력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졌다는 거거든요. 아하. 그걸 왜 해경이 했느냐. 예. 이 부분이 밝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특조위 조사기간은 연장돼야 하는 것이고 특조위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돼야 하는 겁니다. 그래요. 지금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반대하고 있지만은 이 부분은 반드시 연장돼서 이런 의혹들이 해소되어야만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권영철의 Y뉴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 400톤 이야기를 물타기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어. 이게 왜 이제 와서 밝혀졌냐. 그러면서 이게 물타기인 것 같다. 그러면서 세월호를 고의 침몰한 원인을 가리려고 하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난 좀 문제 있는 사람들이라고 봐요. 예. 지금 이 세월호 400톤 이야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잖아. 난 이 사람들 좀 수상해.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인지 조사를 해봐야 돼.
어디서 그런 주장을 했는지. 지금 이 세월호 400톤을 그 선상에다가 실었고, 내가 보니까 이 400톤을 급하게 실으라고 제대로 고박장치도 안 하고 안전장치도 안 된 상태에서 균형을 잃어버리는 선수에다가 실은 거야. 그게 이 세월호가 이 기울고 침몰하게 된 원인인데, 그 문제는, 그래서 이제 이게 사고가 났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게 지금 뉴스타파의 주장대로라면 제주 해군기지로 가는 배다, 철근이었다. 그러면 이게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는 정말 밝히고 싶지 않은 비밀인 거야. 왜냐하면 제주 해군기지의 문제점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 이 제주 해군기지가요, 원래 지으면 안 되는 기지예요. 근데 그 원래 지으면 안 되는 기지를 이명박이 강행을 해서 지은 거야. 이명박이 강행을 해서 지은 이 제주 해군기지를 건설을 한 건데, 건설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았던 거야. 그래서 이게 다시 회자되고 문제가 되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지. 이명박이나 박근혜 입장에서는. 근데 제주 해군기지의 건설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막 속도를 빨리 내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철근을 제 날짜에 배달하기 위해서 사고가 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출항하면 안 되는 때, 출항하면 안 되는 때인데 그 강제로 출항시킨 거 아니냐. 그 제주도 건설 공기 맞추려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한마디로 이 세월호가 제주 해군기지로 가는 그 건설 자재를 실어 나르기 위해서 국정원이 운행한 배가 아니냐. 지금 이거예요. 이제까지 세월호에 대해서 많은 의심들이 요 400톤 때문에 몇 가지가 풀리고 있는 거야. 왜 정부에서 이 세월호의 400톤 철근 이야기를 강조 안 했는가? 그리고 왜 이 배를 갑자기 선원정과 선장만 데리고 가버렸는가? 이해가 안 되잖아. 몇 가지, 그러니까 왜 그때 배를 출항시켰는가? 가장 우리가 몇 가지 의혹들인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왜 그날 출항시켰냐? 그게 제주도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제주 해군기지를 막 급속도로 짓기 위해서 무리하게 이거 철근을 보냈어야 됐던 거 아니냐? 그래서 준비도 안 됐는데 막 서두르면서 대충 철저히 이러면서 막 서둘러서 그 배가 출항했고, 그러니까 그 배에다가 애들을 실어보낸 이유는 아무 의미 없이, 내가 볼 때 일부러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 300명을, 그러니까 그 450명을 싣고, 어차피 돈도 안 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배를 두 대를 띄우는 것보다 한 대를 띄우는 게 지네들 입장에서는 절약이 되니까, 그래서 거기다 애들을 때려 싣고, 그리고 출항시킨 거 아니냐. 그런데 이게 가는 과정에서 선수에 제대로 안 배놓은 400톤이 기울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 배가 이렇게 기울어서 이게 막 가라앉는 상황이 온 건데, 지금 이 상황을 알고 있는 선장과 승무원, 얘네들을 빨리 고립을 시켜서 얘네들한테 모든 걸 덮어 씌우자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애들 구조하는 데는 별로 신경을 안 쓴 거야. 내가 볼 때 청와대가 애들 구조하는 데는 신경을 안 쓴 거야. 만약에 뉴스타파의 주장이 맞다면 추측하건대 제주 해군기지로 가는 이 과적된 철근, 이 철근의 존재를 숨기는 게 우선이라서, 그렇잖아요. 그 철근이 거기 실려있는 거 알고 있는 게 누구야? 선장과 승무원이잖아. 선장과 승무원을 빨리 빼돌려서 제주도로 가는 철근 얘기만 입 닫으면 된다. 그런 생각만 하고 애들은 누군가 구조하겠지. 그러니까 다른 배들이 못 오게 했던 건 해경이 가서 선장과 승무원을 빼오는 동안 그걸 못 보게 하려고 못 오게 한 거 아니냐. 그래서 9시 반에 지네들이 빼내고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1시간 동안 100몇십 명을 구조한 거야. 9시 반경에 해경이 구조해갖고 떴어, 거기를. 그리고 배를 통제를 하지 못하니까 애들을 구조해야 될 때, 애들이 빨리 나와야 될 때 그걸 때를 놓쳐서 애들이 다 죽어버린 거 아니냐. 두 가지인데, 또 이것도 내 추측이에요. 이 배를 개조를 했잖아. 근데 이 개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들이 개조를 한 거야. 그래서 이게 7,000톤짜리 배가 가라앉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얘네가 계산을 한 거야. 이건 두 군데인데, 첫 번째는 김기춘이 7,000톤짜리 배가 그렇게 빨리 가라앉는 게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그 청와대 VIP 그 새끼가 11시에 VIP VIP께서 한 명도
그 놓치지 말고 구조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얘기한 게 10시 반이야. 그래놓고 11시에 그러면 승객 대부분 어딨냐고 물어봐. 48분인가? 그러니까 배 안에 있다. 배가 완전히 뒤집어졌고 배 안에 있다가 이 새끼가 놀래는 거야. 그건 무슨 얘기냐? 청와대는 배가 그렇게 빨리 가라앉을지 모른 거야. 뭐냐면 이게 배가 왜 이렇게 빨리 가라앉았냐면 뒤에다가 구멍을 낸 거예요. 배 뒷부분에 트럭들이 올라가서 짐 실게 쉽게 배 뒤를 뚫어버린 거야. 그 뚫린 배로 물이 들어와갖고 신속하게 가라앉은 건데 그걸 몰랐던 거야 이것들이. 배가 그렇게 빨리 가라앉는 걸 계산을 못한 거야. 왜냐하면 그 타이타닉 같은 게 완전히 가라앉는데 10몇 시간이 걸렸다며. 그 타이타닉이 완전히 가라앉는데 10몇 시간이 걸려. 왜냐하면 그 타이타닉은 막혀있는 배였기 때문에 그게 결국 선수가 부서지고 부서진 배가 가라앉는데도 천천히 가라앉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야. 이게 10몇 시간 동안에 천천히 가라앉는 동안 구조하면 된다고. 그래서 VIP가 구조 지시를 내렸다. 빨리 선장과 승무원을 빼내는 게 중요했던 거야. 보안 때문에. 그랬는데 이 배가 예상보다 빨리 가라앉은 거야. 이건 내 추측인데 그렇다는 거지. 근데 이걸 갖다가 끊임없이 이 세월호를 고의 침몰시켰다. 고의로 침몰시키고 고의로 애들을 죽인 거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있어. 난 그건 잘못이라고 봐요. 아무리 미친년놈이라도 그것 때문에 박근혜가 망했는데 애들을 고의로 죽였겠냐고. 애들을 고의로 죽인 건 아니라고 봐. 고의 침몰시킨 거 아니고 가만히 있어라라고 얘기한 건 청와대에서 선장과 승무원을 완전히 뺐다는 걸 보고받을 때까지 애들을 가만히 있게 한 거야. 바깥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주변의 배에서 구조 못하게 한 이유가 그 빼내는 거 못 보게 하려고. 보안 때문에. 근데 그동안에 배가 가라앉을 줄 계산을 못한 거야. 등신같이 새끼들이. 그러니까 이건 고의 침몰은 아니야. 나는 고의 침몰이라고 주장하는데 나는 동의할 수 없어요. 가령 이제 뭐 앵커를 내리고 운항을 했기 때문에 배가 급변침을 했고 그 앵커가 걸려서 돌에 걸려서 배가 갑자기 기울어져서 가라앉은 거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 추측이잖아. 그것도 그것도 추측이고 무엇보다 그렇게 고의로 앵커를 내리고 운항했다는 증거 있냐고. 증거가 없잖아. 고의로 앵커를 내리고 운항했다는 증거가 없어. 그러면 그건 왜 그랬냐. 만약에 정말 앵커를 내린 상태에서 운행했다면 내가 볼 때 이거는 그 구성원의 문제야. 선장과 승무원이 전부 다 어떤 문제냐면 그 배에 진짜 계속 탄 사람이 아니야. 그거 알죠? 세월호를 운행한 그 선장이 원래 그 배 선장이 아니야. 그날 임시로 배를 운항했어. 그 다음에 그 배에 탄 제일 오래된 사람이 일주일이야. 한 달? 한 달 된 사람인가가 무슨 제2항해사인가 누군가가 한 달 된 사람이 제일 오래된 사람이고 나머지는 일주일, 3일, 그날 당일. 선원들이 한마디로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선원들이 그날 처음 탄 애들이 대다수였다는 거야. 한마디로 굉장히 미숙한 애들이 그 배를 탔다는 거야. 원래 그 배를 탔던 선장도 안 타고 그 다음에 베테랑 선원들이 다 없었어. 그건 이유가 뭐냐? 이건 유병원의 돈 욕심인 거야. 이게 돈 아끼려고. 왜냐면 경험 많은 항해사나 경험 많은 선원들은 돈을 많이 줘야 되니까 경험 없는 선원들한테 그냥 빨리 나르고 와. 그런 대충주의로 그 일을 시킨 거가 아닐까. 안 그러면 걔네들 어디서 데리고 왔냐고. 왜 일부러 진짜 고의 침몰이라고 증거 있어? 없잖아. 나는 그 고의 침몰을 주장하면 실제로 우리가 세월호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우리들 전체가 욕먹어요. 고의 침몰을 주장하는 건 노무현을 경호원이 죽였다는 것과 똑같은 오류야. 그 고의 침몰이라는 건 증거도 나올 수가 없고 그 얘기는 도리어 뭐를 세월호의 진상규명 요구한 사람들 등신 만든 주장이에요. 아침 이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 고의 침몰 주장한 사람들 우리 방에서 불내기 앞으로. 예. 고의로 침몰을 시켰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다라고 봐. 이건 얘네들이 등신 갖고 무능해서 침몰한 거야. 배 뒤에다 구멍을 내서 그렇게 빨리 침몰할 수 있다는 걸 계산 못한 등신 새끼들. 그러니까 승객들 다 어딨냐고. 이 병신 같은 것들 죄송합니다. 이 머저리 같은 새끼들 그러고 자빠졌잖아. 11시 40분에.
그때까지 배가 가라앉을 거라고 몰랐다니까. 김기춘이도 그렇고 나머지 청와대 정말 이 수박 씨발라가지고 진짜 씨발라고 18통을 면상에다가 그냥 팩을 해쳐야 되는 이 썩을 것들이 모른 거야. 내가 볼 땐 무능하고 몰라서 배가 그렇게 빨리 가라앉을 거라는 걸 계산 못한 게 걔네들의 착오였다. 순진한 게 아니라 무식하고 무능한 거죠. 예. 무식하고 무능한 새끼들이 청와대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이 그렇게 벌어진 거다. 얘네들은 그 제주 기지로 가기 위해서 철근을 실었다는 걸 알고 있는 애들만 빼돌려서 언론으로부터 통제시키는 거, 그게 목적이었던 거지. 왜? 세계에서 욕먹는 제주 해군기지를요 세계에서 욕을 했어요. 이건 중국하고도 연관된 문제야. 왜냐면 이 제주 해군기지는 대한민국 해군기지가 아니야. 여러분 몰랐어요? 제주 해군기지가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지금 우리의 주적이 누구라고 가르쳐? 북한이라고 가르치잖아. 그럼 북한에서 가령 해전을 치른다. 그러면 북한에 최대한 가까이 해군기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아니 북한하고 싸우는 해군기지면 최대한 빨리 출동할 수 있도록 북한 가까운 데 해군기지가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제주 해군기지는 북한하고 아주 먼 제주도에 있는 거야. 그러면 왜 제주도에다가 해군기지를 지었냐 하면 남한 해군을 위한 기지가 아니라 미 해군을 위한 기지이고, 이건 오키나와에서 뺀 군인들을 데려다가 동북아를 감시하기 위해서 제주 해군기지를 지은 거예요. 러시아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 해군기지를 짓기 위해서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지은 거야. 그래서 이 제주도에다 그 해군기지를 짓는 걸 미국에 있는 환경운동가들이나 미국에 있는 평화운동가들이 비판을 했어. 그래서 미국의 하다못해 CNN도 반대한 거야. 미 해군기지를. 제주 해군기지는 미 해군기지다. 제주 아일랜드를 지켜야 된다. CNN에서 제일 유명한 여자 앵커가 그 제주기지 반대운동을 주도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걸 막 강제로 밀어붙여갖고 박근혜 때까지 빨리빨리 공사를 완성시킨다고 일을 저지르다가 사고가 터진 거야. 그러니까 국제적인 비난을 받게 될까봐 그걸 숨기려고. 예. 왜 그런 거죠? 뭐가 왜 그런 거야? 그럼 미 해군기지를 왜 지었냐고? 미 해군기지를 왜 지었는지가 궁금한 거야? 이제 그 오키나와에 미 해군기지가 있었잖아. 근데 일본에서 오키나와 해군기지를 계속 철수하라고 몇십 년 동안 거기 오키나와 사람들이 운동을 했어. 그래서 그 오키나와에서 미 해군기지가 철수해야 되는 시점이 언제였냐면 2010년 5월이었어요. 그 2010년 5월에 천안함 사고가 3월에 터지잖아. 그러니까 천안함 사고를 가지고 북한이 그랬다라고 그 당시 미 해군이랑 우리 정부랑, 우리 정부는 지방선거가 필요하니까 지방선거에 북풍을 불게 하려고 북한이 그랬다. 미국은 미 해군을 오키나와에서 당장 빼내라는 그 선거 투표가 있었어. 주민투표가 5월 달에. 그 주민투표를 못하게 하려고 천안함이 북한 탓이라고 공동 발표를 해놓은 거야. 그래놓고 나중에 미국은 발을 뺐어요. 그래서 천안함이 북한 탓이라는, 우리는 남한 정부의 주장을 동의했지 우리 스스로 자체적으로 북한이라고 얘기한 적 없다. 그게 미 국방부 입장이야. 그게 2010년 천안함과 오키나와의 관계야. 그리고 나서 오키나와에서 계속 그 미군 부대를 철수해라. 왜냐? 계속 미군들이 오키나와 이런 데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거야. 성범죄, 마약범죄, 살인사건 너무 범죄가 많아서 오키나와에서 미군을 퇴출시키는 운동이 수십 년 있었어. 한 20년. 그러니까 이제 오키나와에서 미군을 빼야 되는데 미군을 빼가지고 다른 데 갈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제주도에다가 미군을 옮기겠다. 이게 미 해군의 계획이었던 거야. 화난 게 아니라 평상시에 내가 열심히 말하면 이렇게 돼. 예.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제주도에다 해군기지를 짓겠다 그런 건데, 사실은 이게 노무현한테 부시가 요구한 거야. 근데 노무현이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제주도민들이 동의하면 그곳에 짓자까지가 노무현의 입장이었어.
근데 제주도민들이 돌아가면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못 지은 거야. 그래서 계획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명박이 막 씨발르고 씨발라서 18통을 팩을 할 면상의 첫 발을 이명박이가 그냥 허락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제주 강정마을에 미 해군기지가 생기게 된 거예요. 아, 이 얘기 지금 처음 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물타기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 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세월호 이후에 우리 방송을 듣기 시작해서 미 해군기지의 문제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뭐 중요한 문제냐, 미군 기지로 가는 철근 얘기가 왜 중요한지 모르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거 물타기 아니냐, 왜 이제 와서 갑자기 이 얘기가 터졌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게 그만큼 중요한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미국과 지금의 이 새누리당과 박근혜 이명박 정부와 모든 핵심적인 문제가 연결된 게 미 해군 기지로 가는 철근 400톤이야. 그러니까 그걸 숨겨야 됐던 게 미국 이 청와대에는 절대절명의 과제였던 거야. 예.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왜 이게 심각한 문제인지 알겠지? 이 얘기를 듣기 전에는 철근 400톤이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지 몰랐잖아. 그지? 근데 이 미 해군 기지의 역사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아, 이게 매우 심각한 문제구나라는 걸 알겠죠? 이게 물타기가 아니야. 이게 본질적인 문제일 수 있어. 본질적인 문제일 수 있는 거야. 침몰은 사고였고, 다만 그 사고가 난 이유가 뭐냐, 시간을 3시간 허비한 이유가 이 새끼들이 그 제주 해군기지로 가는 철근 문제를 수습하느라고, 그걸 덮느라고 이거 시간을 끌다가 죽었다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못했던 거, 도대체 그날 밤 그 배가 왜 떴냐? 그 뜬 이유, 그 철근을 빨리 보냈어야 됐겠지. 그러니까 그 미 해군으로 철근을 보내기 위해서 무리하게 배를 띄웠다, 해결이 되는 거야. 근데 이 배가 중간에 기울기 시작했어. 고박을 안 해갖고. 이 고박을 안 해갖고 배가 기울기 시작하니까 이것들이 대책회의를 7시 반부터 했어. 어떻게 알았냐? 어때? 너 최우상 탄 거 알아 몰라? 그거 무슨 저기야, 대상 고3이 탔어. 너 진짜 대단한 거야. 오늘 우리 축하 파티. 예. 자, 죄송합니다. 뭐니가, 우리 딸내미가 무슨 백일장 나가가지고 그 1214명이 참가한 백일장에서 최우상을 탔어요. 그래서 오늘 파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끝낼게요. 대상은 고3이 타고, 우리 딸은 이제 최우상. 뭐 별거 아니야. 우주의 중심께서 오늘 수상을 하셨기 때문에. 예. 자, 철근 얘기할게요. 그래서 미 해군 기지로 가는 철근이라면, 그게 맞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인 거야. 왜 얘네들이 3시간 동안, 자, 7시 반부터 국정원 벙커에서 회의가 있었다니까. 청와대 벙커에서 7시 반부터 긴급회의가 9시 반까지 있었어. 그거는 이미 뉴스 기사로 나왔어. 주제가 뭐였냐? 아유, 일상적인 얘기였다. 무슨 일상적인 얘기야, 이 새끼들이. 결국 7시 반부터 9시 반. 9시 반이 뭐냐? 선장하고 승무원 구조한 시간이야. 그렇잖아. 승객하고, 그러니까 선장하고 승무원이 구조된 게 9시 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대책회의 한 거야. 선장과 승무원만 빼돌리면 됐다 그러고 이것들이 나온 거야. 벙커에서 나온 게 9시 반이에요. 그때 이 뉴스들을 다시 한번 다 그 시간대로 나열을 해봐. 7시 반에 처음으로 KBS인가 어딘가에서 그 선박이 침몰하고 있다, 자막이 떴어. 근데 그 자막이 지워졌잖아. 그 뉴스가 어디에서도 다시 보기가 안 돼. 그지? 그리고 나서 그 청와대 벙커 회의가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국정원은 지네들 언론 보도 보고 알았다. 왜? 9시 반에. 여러분, YTN에서 세월호 침몰 기사 뜬 게 9시 반경이에요. 그잖아. 9시 반경에 기사가 처음 떴어. 그리고 그게 10시 반까지, 그러니까 11시까지, 예. 10시, 그러니까 11시까지 계속해서 그 세월호 얘기로 막 얘네들이
뭐 전원 구조 지시를 내렸다 이러면서 박근혜 빨고 있었어. 그 말 마저 틀려. 잘 생각해봐. 내가 그날 아침을 기억해. 내가 사건 소식을 들은 게 9시 반경이야. 그래서 우리가 10시부터 재방송이었나 뭘 하면서 그 대화를 나누고 있었단 말이야. 그 10시 반경에 YTN 뉴스가 떠요. 그 전에는 비밀이었어. 그리고 7시 반에 그때도 7시 반에 틀림없이 진도 앞바다에서 배가 침몰하고 있다는 뉴스가 있었다. 그런 얘기가 나와. 근데 그 뉴스를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청와대 벙커회의가 있었어. 그리고 9시 반경이 그 걔네들 CCTV를 통해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선장과 승무원을 구조정 123호가 구조한 시간이야. 그치? 9시 28분인가가 걔네가 구조된 시간이잖아. 시간 확인해 봐봐. 그치? 그러니까 9시 반까지 선장과 승무원을 빼돌리는 게 얘네들은 우선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때까지 돌라 에이스호가 8시부터 구조하겠다라는데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러고 우리 군인 경찰이 도와주겠다는데 오지 말라고 해서 막 말린 이유가 은폐하려고. 그 400톤을 은폐하려고 하는 이 해군 기지로 가는 400톤을 은폐할 목적으로 애들 빼돌리는 게 얘네 중심이었던 거야. 그 다음에 9시 반부터 이제 구조 놀이를 한 거지. 그래서 박근혜가 구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걸 언론에 뿌리고 그래서 얘네들이 막 구조했다는 걸로 박근혜를 영웅을 만들 계획이었던 거야. 왜냐하면 그 당시 9시 반부터 11시까지 나온 자막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구조하라라는 박근혜 지시 이런 게 나왔어. 구조 지시. 그게 먼저 내 기억에는요. 10시쯤 그 자막 나왔어요. 군인 경찰을 총동원해서 구조하라는 지시가 내렸다. 내 기억에 그거 10시쯤 나왔어. 10시 반 아니야. 그쵸? 10시쯤에 이미 구조 지시가 내렸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었다니까? 그런데 나중에 녹취록을 보면 10시 반에서야 VIP 지시가 내려. 10시 28분인가에 VIP 지시입니다. 오케이. 그러면서 이 미친놈이 지시를 내리는 장면이 나와. 그러니까 언론에서 일단 사건은 수습했다고 보고 9시 반부터 11시까지는 막 박근혜를 빨아주고 있었어. 뭐 특수부대를 동원해서 구조한다는 둥 막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11시까지. 그러다가 갑자기 11시에 난리가 나. 지금 배가 완전히 가라앉은 걸로 보이는데 현장 어떻게 된 겁니까? 11시 멘트야. 기억나지? 11시경에 그 아나운서가 알게 돼. 배가 완전히 전복됐다는 걸. 11시까지 몰랐어. 배가 완전히 전복된 걸 모르고 11시에 그 꼭지만 남아있는 화면이 나오니까 그 아나운서가 놀래갖고 지금 배가 상태가 어떤 거냐. 그러니까 배가 완전히 전복됐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지금 가라앉았다고. 그럼 뭐 구조는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11시 40분에 전원 구조란 멘트가 나와. 예, 11시 40분에 전원 구조라는 멘트가 나와. 그리고 나서 1시 40분에 2시간 만에 생각보다 피해자가 많을 수 있다. 그 얘기가 나온 거야. 176명을 구조했다라고 그 1시 40분에 가서야 구조자 176명. 나머지는 지금 미상. 그게 뜬 게 1시 40분이에요. 그날 내가 기억나는 건 근데 11시 30분이야. 11시 30분에 전원 구조 뜨기 전에 뭔 말이 나오냐면 선장과 승무원만 도망갔다죠. 그치? 11시 30분에 우리 채팅창에 선장과 승무원만 도망갔다죠? 그러면서 3명이 글을 쓰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바로 검색을 했어. 그래서 내가 그 시간을 기억해. 근데 11시 반 현재 나와 있는 어떤 기사에도 선장과 승무원만 도망갔다는 기사가 없었어. 그래서 내가 걔네들한테 추궁을 해요. 너네 선장과 승무원만 도망갔다는 거 어떻게 알았어? 현장에선 다 한대. 현장 누구한테 들었어? 근데 왜 그랬냐? 1시 40분에야 176명이라고 인원이 파악된 게 1시 40분까지는요. 거기 현장 상황 통계가 안 된 거야. 집계가 안 된 거야. 누구를 구조했는지 몇 명을 구조했는지 1시 40분 돼서야 확인이 된 거야. 그 전에는 선장과 승무원이 도망간 거 알 수가 없어. 왜냐? 이 배가 가라앉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배에서 나온 전화기들은 모두 침수돼서 연결이 안 됐어. 전화가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몇 명이 구조됐고 누가 구조됐는지 1시 반까지 알 수가 없었다고. 그런데 11시 반에 어떤 새끼들 3마리가 와가지고 선장과 승무원만 도망갔다죠. 선장과 승무원만 도망갔다죠 라고 글을 쓰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이 새끼들은 어떻게 알았을까? 지금까지 그게 의혹이라니까.
11시 반에서 2시간 뒤에서야 현장 상황이 파악이 돼요. 그래서 176명 구조자라고 나왔는데 그 176명 나중에 150 몇 명인가 163명으로 한 달 동안에 걸쳐서 줄어들어. 숫자 잘못됐다고. 그게 왜 그렇게 됐냐? 구해놓은 거를 뻥튀기를 해갖고 3배를 해서 보고를 한 거야. 이놈 저놈 저놈이 보고를 하니까 그러면 3군데에서 합산하면 승객 전원 구조네. 그리고 방송을 했다니까 이 썩을놈들이.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세월호 문제는 그러니까 팩트를 구분해야 돼. 자, 뉴스타파에 나온 팩트는 뭐냐? 철근이 검찰 조사 결과보다 많이 실렸다. 그 다음에 철근의 수신인과 발신인이 수신인이 미 해군 기지로 가는 거라고 제주도 쪽 업자가 증언했다. 그게 팩트야. 그러니까 세월호에는 미 해군 기지로 가는 철근 400톤이 실려 있었다. 근데 그 400톤 중에 160톤이 선수에 실려 있었고 뱃머리에. 그 뱃머리에 그렇게 무거운 게 실려 있었는데 이게 고박도 안 돼 있었다. 고정 결박이 안 돼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날 기상 상태가 안 좋아서 배가 기우뚱거리니까 삐끼 그리고 철근이 기운 거야. 군산 앞바다부터 그래서 기울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 얘기 기억나요? 7시 반에 쿵 소리 났다. 잘 생각해봐. 7시 반경에 쿵 소리가 났다. 그게 그 얘기네. 철근이 끼서 꿍 부딪힌 거네. 그래서 그 철근 때문에 균형을 잃고 이게 가라앉기 시작한 거네. 그지? 쿵소리. 그 쿵소리가 그래서 무슨 폭발을 한 거냐? 폭발은 아니었잖아. 화약 냄새가 안 났어. 그러니까 결국은 그 철근 때문에 그게 선수에 있는 철근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그 화물칸에 있었던 철근이었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단위 면적당 너무 무거운 철근이 실렸고 이게 균형을 잃었고 그래서 배가 기울게 된 건데 여기서 이 청와대가 판단 미스한 이유는 뭐냐? 김기춘의 말과 그 VIP 지시사항을 전달한 그 싸가지 없는 새끼의 두 놈의 말을 두 개의 팩트는 뭐냐? 김기춘이 7,000톤짜리 배가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가라앉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 다음에 오케이 VIP 지시입니다.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없이 전원 구조를 지시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싸가지 없는 새끼. 그 새끼가 11시 40분에 아니 그럼 승객 전원 다 어딨냐고 그래. 11시경인가? 승객들 전원 어딨냐고. 대부분 배 안에 있다고 해경에서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요? 굉장히 놀라는 거야 이 새끼가. 무슨 얘기냐고 지금. 이거 보고해야 되는데 이거 진짜냐고 몇 번을 확인해. 녹취록에 나와. 그게 뭐냐. 결국은 그 보고해야 된다고 얘기한 놈이나 김기춘이나 판단을 잘못한 거야. 이게 총 배가 가라앉는데 그 7,000톤급 정도 되면 열 몇 시간은 걸릴 거라고 판단한 거야. 그래서 빨리 선장과 승무원을 빼돌리고 그리고 가서 구조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배가 10시 반에 가라앉아 버린 거야. 가라앉은 이유는 뭐 때문이냐? 그래서 한국 성급이 나쁜 새끼들인 거야. 이게 원래 이 배가 일본에서 만들어졌을 땐 배 뒤에 구멍이 없었대요. 배 뒤에 구멍이 없고 이 세월호가 어떤 배냐? 이게 아래쪽은 화물을 싣고 위에는 승객이 타는 배라서 다른 배보다 아래 위로 층고가 높은 배야. 길쭉한 배야. 그래서 이렇게 길쭉한 배는 뭐가 중요해? 균형점이 중요한 거야. 그런데 유병원이 가져다가 배에다 화물을 빨리 실으려고 배 뒤에다 구멍을 냈다는 거야. 그래서 도크에서 빨리빨리 트럭으로 짐을 실게 속도를 낼 수 있게 뒤에다 구멍을 내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는 승객을 더 실기 위해서 한 층을 더 올렸다는 거야. 이런 배는 배 중앙이 균형이야. 그러면 배 중앙에다가 이게 칸수를 늘렸다면 문제 안 되는데 위에다 올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가분수가 된 거지. 그러니까 배가 균형을 못 잡게 된 거야. 그래서 이 세월호가 고치자마자 조타기가 고장이 나. 배 구조를 변경하자마자 조타기가 계속 고장이 나 있었어. 그 이유가 뭐냐? 조타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배 균형에 따라서 각도 조절하는 건데 이게 계속 고장이 나 있었다는 거야. 승무원들 주장에 의하면 이게 배를 잘못 고쳤기 때문에 균형점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균형이 계속 안 맞으니까 조타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배가 고장난 상태로 1년을 운행을 했던 거야. 그런데
그 1년 동안 운행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제 고의 침몰설은 첫째 그 국정원 댓글 간첩 사건, 아니 국정원 댓글 사건이나 그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을 덮기 위해서다. 둘째, 유병헌은 뭐 무슨 보험을 타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것들이 고의 침몰했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근거 없다고요. 간첩 증거 조작 사건 이미 다 터졌는데 그것 때문에 300명을 죽인다는 게 말이 돼? 일부러 죽인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배 뒤에 구멍이 나 있고 이게 배가 잘못 고쳐져서 균형을 못 잡는 배이고 빨리 침몰할 수 있다라는 걸 이 새끼들이 판단을 못한 거야.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긴 건데 그러니까 결론은 계속 앞으로 가서 결국 그 3시간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 조선일보가 주장한 건 7시간이다. 10시 반부터 5시 반까지 박근혜가 뭐 했느냐 이걸 물고 늘어지잖아. 그죠? 근데 망치 부인이 계속 주장한 건 그 7시간은 난 아무 관심 없다. 아침 7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배가 완전히 뒤집어질 때까지 그 3시간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했잖아. 지금 내가 볼 땐 이 철근 400톤 이야기가 그 3시간으로 논점을 바꾸는 거야. 7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일어났던 일이 뭔가, 왜 그 구조, 걔네들 선장과 승무원만 빼내댔던 이유가 뭔가, 이 모든 얘기가 이 400톤하고 관계되어 있는 얘기야. 그래서 이걸 지금, 그럼 이게 왜 지금 터졌냐? 이게 4월 16일 날 나왔는데, 우리가 선거 치르느라고, 그리고 총선 뒤에 호남 미스테리 때문에 집중을 못했잖아. 그러다가 지금 왜 이 시점에 터졌냐? 6월 말에 박근혜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종료시키려고 했잖아. 그래서 그 세월호 그 종료시키는 걸 막기 위해서 이게 다시 논점이 된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니까 그걸 왜 세월호 철근 400톤을 왜 감춰야 되는지 좀 아까 얘기한 거로는 이해가 안 돼요. 철근 400톤을 왜 감춰야 됐는지가 이해가 안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자, 제주 해군기지 가는 건 알겠어요. 제주 해군기지로 그 철근을 무리하게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 배를 띄웠고 그래서 희생자가 생겼으니까 그 다음에 사후 수습이지. 그러니까 해군기지는 알겠는데 그럼 뭐가 궁금한 거예요? 제주 해군기지로 가면 왜 안 되냐? 아니 그러니까 문제 많은 제주 해군기지를 지으면서 그 제주 해군기지로 건설 자재를 옮기려는 목적으로 304명을 죽인 거잖아,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숨겨야 됐던 거라고. 원래 죽일 계획이 없고 얘는 9시 반까지 제주 해군기지로 그 철근이 갔다라는 것을 그게 언론에 퍼지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사고로 그냥 이제 그 뭐라 그러나 과적 사고로 그냥 퉁치려고 그랬던 거지. 그랬는데 애들이 죽었잖아. 그러니까 죽은 원인에 대해서 그럼 제주 해군기지로 가는 철근 때문에 죽은 거냐? 그런 얘기가 나올까봐 더 꽁꽁 숨겼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주 해군기지로 가는 철근을 왜 처음부터 숨겼어야 됐느냐 하면 과적의 원인이잖아. 배가 기운 게 과적 때문인데 배가 7시 반부터 기울었잖아. 과적 때문이야. 그 과적의 원인이 미 해군기지로 가는 철근이야. 그러니까 미 해군기지를 짓다가 304명이 죽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 해군기지를 짓는 게 왜 문제냐고 생각하는 사람 이해 못해요. 예. 미 해군기지를 짓는 게 왜 문제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걸 정부가 왜 숨겨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그런데 미 해군기지가 전 세계에서 반대했던 동북아 정세에 아주 도움이 안 되는 나쁜 물건이었고 그걸 짓는 과정에서 사람들까지 죽은 거야. 그러면 이게 비난이 막 몰아치기 때문에 그걸 숨겨야 됐던 거예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나? 항적도를 고치고 이런 건 다 사후에 한 짓이에요. 예. 그 조타기 고장으로 침몰했다면 항적도를 조작할 이유가 전혀 없다. 내가 볼 때는요.
조타기 고장으로 침몰했잖아. 그걸 숨겼어야 됐다고 봐. 그것도. 왜? 고장난 조타기로 배를 출항했단 얘기냐? 그래서 사람이 죽었단 얘기냐? 그러니까 가짜 항적도를 냈겠지. 나는 그 항적도 문제는요. 첫째는 지금 그 배에 탔던 선원들이 전부 다 뭐다? 무경험자다. 7,000톤짜리 배를 운전해 본 적이 없는 애들이 그 배에 타고 있었어. 첫째. 그래서 항적도에 착각을 했을 수 있다. 위도 경도를 제대로 파악 못했을 수 있다. 둘째. 사후에 이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사후에 항적도를 가짜로 제출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바라봐요. 예. 그러니까 뭐 항적도를 왜 수정 가짜로 냈냐? 내가 첫 번째는 무식해서 그런 거 아니냐? 아니면 두 번째는 사후에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것들이 막 거짓말로 갖다 내놓은 거 아니냐? 일단 예상치 못한 사고가 난 거잖아. 원하지 않았던. 나는 무엇보다 고의 침몰설에 반대해요. 근데 왜 얘네들이 고의 침몰을 주장한 애들이 철근 400톤의 의미를 축소시키려고 하냐 하면 왜 축소시키려고 하냐? 충돌하는 거야, 논리적으로. 고의 침몰설하고 400톤 제주 해군기지로 가는 철근하고는 충돌하는 거야. 왜냐? 제주 해군기지로 급하게 자재를 실어 날라야 되는 배를 침몰시킨다는 게 말이 되냐? 그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고의 침몰선이라는 자기네들의 논리를 전개하기 위해서 이거 의미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다. 예. 논리적으로 충돌하는 거예요. 고의 침몰설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미 해군 기지로 가는 400톤이 실려 있었다는 걸 부정하고 싶은 이유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게 있다라면 고의 침몰을 시키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고의 침몰설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철근 400톤 얘기를 묻어버린 거야. 별로 중요하게 안 본 거지. 근데 내가 볼 때는 논리적으로 그게 가장 이제까지 정부에서 한 짓거리 모든 게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이해가 돼. 그날 왜 배를 출항시켰냐? 그 다음에 왜 10시 반까지 애들더러 움직이지 말라 그랬냐? 그 모든 게 이해가 된다고. 과적의 원인이 미 해군기지로 가는 철근 때문이었고 그걸 숨겼어야 됐고 그래서 빨리 선장과 승무원부터 빼돌리고 나중에 애들을 천천히 구하면 된다는 잘못된 계산. 그게 이 모든 사고의 원인이 아니었겠냐. 일부러 그 배를 침몰시켰다라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예. 거짓말은 눈과 같아서 하면 할수록 눈덩이처럼 커진 거지. 예.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 세월호 철근 400톤 얘기가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정부에서 한 짓거리 모든 게 이해가 된다. 논리적으로 딱 설명이 된다. 하나를 빼놓고 9시 반에 선장과 승무원을 구조했으면 애들더러 탈출 지시를 했어야 됐는데 이 선장과 승무원이 모두 탈출했기 때문에 애들한테 탈출 지시를 못한 건가? 9시 반에 모두가 다 탈출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애들한테 탈출 지시를 못한 건가?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충분히 탈출 지시를 내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탈출 지시가 내려지지 않았어.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고. 그래서 세월호 특조위 활동은 지금 끝낼 수 없다. 지금부터가 본론이다. 세월호 특조위를 이번 달에 활동을 중단시키려고 박근혜가 한다면 나는 이설 제주 해군기지로 가는 400톤 그걸 숨기기 위해서 사건이 여기까지 온 거냐는 그런 우리의 추리를 동의하는 거라고 봐. 그러면 이건 온전히 오롯이 박근혜 정부 책임이야. 오롯이 이건 박근혜 정부 책임이야. 철근 400톤 때문에 세월호가 이렇게 된 거라면 과적을 지시한 국정원과 박근혜 때문에 세월호 희생자가 생긴 거야. 너네 누명을 먹고 싶다면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연장하라. 너네가 이 6월 달에 이걸 접는다면 이 설이 맞다. 그걸 인정하는 거라고 봐.
이건 언젠가는 밝혀지게 돼 있어. 자, 그 다음, 주말에 일어났던 그 심각한 사건, 또 하나 있어요. 다음 얘기로 넘어갈게요. 내가 볼 땐 국정원을 민영화해야 돼. 국정원을 민영화해야 돼. 수사권을 뺏고 국정원을 민영화해야 돼. 아주 국정원을 해체해야 돼, 국정원을. 아니, 이미 내가 볼 때 국정원이 민영화된 거나 마찬가지야. 민간에 투자하다가 이질할 난 거 아니야. 이 여자 말만 믿는 너희도 참 무식의 극치다. 반론을 얘기해봐봐. 그 반론이 하기 어려우니까 지금 괜히 또 싸잡아서 막 시비 거는 거지? 에이, 아이 자식. 아니, 뉴스 보도 나온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그래요. 자, 다음 뉴스는 국정원 3년 안에 해체될 겁니다. 재임 5년 4개월 최장수 보훈처장 어땠기에, 이게 최장수라는 보훈처장이 지금 5년 4개월 동안 무슨 짓을 저질렀냐, 이거를 지금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먼저 이제 얘는 2004년 7월 북한 경비정이 서해 NLL을 침범할 당시에 남북 함정 간에 교신한 내용을 언론에 유출을 해가지고 국방정보본부장에서 잘렸어. 노무현 대통령 때 잘린 거야. 그러니까 원한이 있겠지? 한나라당 박근혜 대선 예비후보 캠프에 2007년에 결합을 했어. 근데 이명박이 당선됐네? 그게 물 먹었겠지? 한이 많겠어. 그 다음에 2011년 2월 23일에 국가보훈처장에 임명이 됐어. 이명박 때.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한국발전연구원 특강에서 독립과 민주화를 부각시키면 젊은이들에게 대한민국의 부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할 수 있다라고. 미친 게 틀림없어. 한국발전연구원이라는 데 가서 특강을 하면서 독립과 민주화를 부각시키면 젊은이들에게 대한민국의 부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할 수 있다고 주장한 인간이래. 그더니 12년 1월에는 보훈처 박정희 전 대통령을 찬양하고 민주화 운동을 종북으로 폄훼하는 호국 보훈 자료 영상을 배포했대. 미친 거죠. 예. 그러더니 2014년 5월 2일에는 세월호 참사와 9.11 테러를 비교하면서 국가가 어려울 때면 미국은 단결, 우리는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한다라고 강연을 했대. 얘한테 이명박 박근혜가 5년 4개월 동안 억대 연봉을 지금 주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10월 10일에 2014년 10월 10일 정무위 보훈처 국정감사 서면 업무보고 요구에 구두로 보고하겠다라고 맞서면서 국감을 파행시켰대요. 그러더니 그해 11월 13일에 장진호 전투 미군 기념비 사업비로 예산 3억 원을 삭감하자 국회 정무위원장을 방문해서 고함과 함께 탁자를 내리치고 서류를 던지면서 행패를 부렸대요. 그래도 박근혜가 안 자른 거야. 예.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믿고 이러는 거죠. 그 다음에 3월 2일에 만찬 선약을 이유로 국회 법사위원회 지각 출석을 하고 보훈처 소관 11개 법안 처리를 무산시켰대. 그러니 5월 18일에는 3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려다가 유족들의 항의로 뜨면서 비웃었대. 웃으면서 떴대. 16년 6월에
5.18 진압 공수부대를 광주 금남로에 시가행진을 하겠다라고 추진하고 있대요. 이놈이 13년에도 이미 한번 광주 금남로에서 그 5.18 진압 공수부대를 행진을 시켰다는 거야. 근데 언론에 안 나와서 아무도 몰랐다는 거야. 이게 박근혜의 남자야. 박근혜의 인물들이 다 이런 애들이야. 얘가 내가 볼 때는 내가 그랬잖아. 박근혜 뒤에 군부가 있다. 박근혜 뒤에 박정희 때부터 그 군 권력을 장악했던 군부 놈들이 있다. 그 놈들이 박근혜를 대통령을 만들어 놓고 그 허수아비처럼 취급하면서 이것들이 나라를 마음대로 지 멋대로 갖고 논다. 나는 이 사람이 그 한 사람이 아닐까 싶어. 얘가 지금 박근혜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행동 못해. 얘는 지금 지가 상황인 줄 아는 거야. 박근혜 상황. 그러니까 지난번에 박근혜가 5.18 기념식에서 노래 부르는데 얘가 깐 거 아니야. 얘가 씹었잖아. 지난 5.18에 님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박근혜가 재창할 수 있도록 찾으라 그랬잖아. 근데 얘가 잘랐어. 그러니까 얘가 상황인 거야. 얘가 실권자가 아니냐고. 얘를 안 자르는 박근혜의 의도가 뭔지 난 그게 궁금해. 자를 수 없는 거야? 지금 대한민국이 박정희 박근혜 때 그 군부 결국 군피아의 문제가 드러나는 건가? 여러분, 이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서 제일 많이 나온 게 해피아, 매피아 그런 얘기 많잖아요. 근데 왜 군피아란 얘기는 안 해? 그죠? 실제로 이 방위산업 비리 이거 군피아의 문제잖아. 관피아라고 그러면서 검찰을 욕하고 관료들을 욕하고 매피아라면서 메트로 욕하고 해피아라면서 해경 욕해놓고 왜 군피아란 말은 없어? 예. 실제로 우리나라를 이 지경을 만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국민 세금을 낭비하고 국민을 가장 위협에 몰아넣은 가장 나쁜 놈들이 군피아 아니야? 가장 무능하고 가장 돈 많이 쓰고 그러면서 가장 국민의 평화를 위협하는 그 존재가 군피아잖아. 근데 왜 군피아란 말은 없었지? 예. 나는 이 보훈처장 문제 이거 군피아의 실체가 드러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네. 뭔가 이 기사가 심상치가 않아. 군 출신 마피아, 군피아의 실체가 얘 때문에 드러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내가 그랬잖아. 저 국정교과서 때도 이게 박근혜 무덤이 될 거다. 그리고 그 뒤에 이게 이걸로 밝혀질 것 같다 그랬잖아. 이번 사건은 이 보훈처장 문제는 나는 이거 군피아의 비리가 밝혀지는 이거 자,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갈등의 인물로 정치권 논쟁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20일 세 번째 해임 촉구 결의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하면서다. 여소야대 20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여야의 협치를 시험대에 올리는 문제적 인물이 된 것이다. 박 처장이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2월 부임한 이후 이념 성향을 강하게 표출하면서 보훈처는 끊임없이 구설에 휘말려왔다. 재창곡이었던 님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곡으로 만들어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이데올로기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국론을 분열시킨 것이 대표적이다. 박 처장은 님을 위한 행진곡 재창을 불허한 이유에 대해서 국민의 의사가 중요해서 국민 갈등을 막기 위해서라며 국민을 앞세웠지만 그 근거로 보훈처를 통해 국고 지원을 받는 보수단체들의 반대를 들었다. 보훈처 안팎에서는 수국 선열을 기리고 국가 유공자들을 도우는 게 존립 목적인 보훈처를 이념 대결에 앞장서도록 만들면서 박승춘을 위한 보훈처가 됐다는 말도 나온다.
그의 취임 이후 보훈처는 종북 세력이 제도권과 정부 내부에 침투해 친북 활동을 민주화로 미화하고 있다는 내용의 DVD 동영상을 제작 배포해 물의를 일으켰다. 그는 201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보훈처는 이념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업무를 해야 한다고 전 생각합니다 라고 발언해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그의 막무가내식 행보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국정감사 때 서면 보고를 하기 싫으니 구두로 하겠다고 고집 부리다가 회의를 중단시켰는가 하면 14년 11월에는 국회 정무위원장실을 찾아가 장진호 전투기념비 설립사업비 3억 원 삭감에 항의하며 탁자를 내리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벌였다. 지난 3월에는 만찬 선약을 이유로 국회 법사위원회에 지각 출석하는 바람에 보훈처 소관 11개 법안 처리가 무산되기도 했다. 박 처장은 보훈처가 관리 감독하는 재향군인회에 방만 경영을 방조하고 향군 회장 비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비판을 받다가 지난 4월 15일로 예정됐던 향군 회장 선거를 갑작스럽게 중단시켜 특정 인물을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완전히 개망나니 짓을 했네. 이런 개망나니를 그냥 그 자리에 붙여두는 게 박근혜가 뭐 약점 잡힌 거야? 박 처장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삼선 장군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부터 지금까지 5년 넘게 정부 최장수 기관장 자리를 지켜오고 있다. 그는 2004년 7월 군 정보 최고 책임자인 합참정보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남북 경비정의 교신 내용을 보수 언론 기자 3명에게 전달했다가 기무사 조사를 받고 자진 전역했다. 이후 2007년 그러니까 군사기밀을 유출했던 인간 아니야. 2007년 박근혜 캠프에 몸을 담아 2011년 보훈처장에 임명됐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님을 위한 행진곡 논란은 국지전이고 이번 공수부대 행진권은 박 처장이 확전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박 처장이 보훈처를 앞세워 국론을 통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고 그로 인한 반사이익을 챙기려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박 처장으로 인해 역으로 진보가 아닌 보수가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도 했다. 청와대는 국회의 일이라며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아니 보훈처장이 왜 국회의 일이야? 보훈처장이 왜 국회의 일이야? 그러나 박 처장이 이토록 오래 보훈처장직을 맡고 있는 것 자체는 결국 청와대가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박근혜 막가파식 정치의 전형인 거지. 박근혜 막가파식 정치의 전형이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가 사실은 옛날 박정희 전두환 때 군부에 꼭두각식 아니냐. 망치 부인의 오래된 의혹. 나는 얘를 안 자르면 그게 맞다라고 봐. 박근혜가 이런 개망난이 안 자르면 이거는 박근혜가 그 오래된 군부 독재자들의 꼭두각시다라는 내 생각이 맞는 거라고 봐. 완전히 박근혜식 막가파 정치의 전형적인 인물이잖아. 그지? 자, 다음 마지막 이야기. 자, 지금 홍만표 검사가 구속이 됐어요. 홍만표란 사람이 왜 구속이 됐느냐 하면 네이버 리퍼블릭? 네이처 리퍼블릭? 내가 화장품을 잘 몰라가지고 네이처 리퍼블릭이라는 그 화장품 회사가 있었는데 그 전에 또 하나가 있었어. 또 이게 그 저가 화장품을 얘가 맨 처음에 만든 애래, 정은호가. 근데 그 저가 화장품이 대박을 친 거야. 근데 얘가 그 더 페이스샵을 만들었는데 이걸 초장에 팔았대. 근데 이게 이제 중국에서 몰려들어온 관광객 때문에 페이스샵이 대박을 친 거야. 그래갖고 두 번째로 만든 게 네이처 리퍼블릭이래. 이걸로 돈을 많이 버는 거야. 돈을 막 몇백억을 막 어마어마하게 벌어들이니까 얘가 이걸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원정 도박을 한 거야. 도박은 습관이거든. 그래서 세 번째 걸린 거야. 근데 맨 앞에 2번 걸린 거는 이게 불기소 처분이 됐어. 근데 검찰에서 볼 때 이게 원정 도박이 국내 검찰로, 그러니까 이게 수사가 됐다면 이건 뭔가 근거가 있었을 거다. 뭐 CCTV 화면이 있다든가, 이 근거 없이 수사 안 한다. 근데 수사하는 도중에 이게 무혐의 처리가 됐다. 그래서 이게 현직 검찰들에게 누군가 로비했다. 얘기의 본질은 이거 나온 거야. 근데 이놈이 이제 그래서 2번을 무혐의 처리받고 또 하다가 또 걸렸어. 그러니까 이번에 또 홍만표를 시켜가지고
또 이제 그 최유정이라는, 근데 이번엔 기소가 된 거야. 세 번째는 기소가 됐어. 그러니까 이제 기소가 되니까 이게 이번에는 이제 판사를 쓴 거야. 홍만표는 검사 출신의 변호사고 최유정은 판사 출신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정은호가 홍만표를 쓴 거는 불기소, 아예 기소가 안 되게 하려고 로비하려고 홍만표를 썼고, 이 홍만표가 이머식이라는 놈, 이정머식이라는 놈을 그 브로커로 해서 그 얘한테 이제 로비를 맡긴 거지. 그러면서 로비를 맡겼다라고 이제 좀 주장되고 있어. 근데 앞에 두 번 불기소된 거는 이건 홍만표의 입김 아니냐. 그리고 지금 이모 씨와 최유정 변호사가 나온 건 기소된 다음이야. 기소된 다음에 이 정은호란 놈이 자기를 보석을 시켜달라 그랬는데 100억을 받고 실패를 했어. 보석이 안 됐어. 그러니까 최유정이라는 판사 출신 변호사를 두들겨 팬 게 문제의 원인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다 밝혀지게 된 건데, 그래서 최유정이라는 변호사가 100억을 뭐 몇십억을 받았다. 근데 보니까 최유정만 받은 게 아니라 이 홍만표도 받았다. 그래서 홍만표 최유정을 통해서 그 소위 법조계 비리, 그걸 뭐라 그래, 전관 비리, 이 검사 출신이나 판사 출신의 전관 비리가 터지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게 점점 논점을 우리가 뭘로 잡았냐면 무혐의 처리된 게 문제다. 무혐의가 불기소, 기소 안 됐다는 건 검찰에서 누가 덮은 거다. 검찰에서 덮는 과정에서 누가 로비한 거냐, 또 누가 로비 대상이었냐, 이걸 밝혀야 된다. 이래가지고 홍만표가 구속될 때 검찰의 뿌리 깊은 그 인맥이 다 드러나나, 검찰 네트워크가 드러나나 이랬는데, 지금 결론은 뭘로 냈냐? 그냥 홍만표 탈세라고. 홍만표가 100억을 받고 탈세했다, 이게 혐의래. 그래서 현직 검찰들은 아무도 안 건드린대. 현직 나한테 하트 날리지 말랬지. 나 이미 임자 있는 몸이라고. 새끼 눈은 높아가지고. 현직 검찰들에 관계된 네트워크를 밝혀야 되는데, 홍만표 개인 비리로 몰고 가면서 그 네트워크는 안 밝히고 현직 검찰은 수사 안 하고 넘어가겠다. 이게 검찰의 입장이야. 검피아의 실체죠. 헌법을 바꿀 때 그래서 뭘 바꿔야 되냐? 검사 출신, 판사 출신은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해야 돼. 아예 헌법을 바꿀 때 검사하고 판사한테 연봉을 높게 주고, 그리고 검사 판사는 뭘 못하게 해야 되냐?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해야 돼. 예. 그래야 전관 비리를 없앨 수 있어. 예. 그 부장판사, 부장검사 이상은 변호사 개업 못하게. 판사나 검사, 말단 판검사는 금방 갈아탈 수 있게 해주되, 부장검사 이상은, 부장판사 이상은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끔 법을 만들어야 돼. 그래야 이 전관 비리를 없앨 수가 있어. 이 검피아 새끼들 이것도 밝혀져야 되는데, 이게 다 니네가 넘어갔다고 생각하지. 너네가 넘어갔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건 다 드러날 거야. 내가 볼 땐요, 지금 그동안 이 70년 동안, 이 1945년 이후 70년 동안 우리 남한을 병들게 했던 모든 적폐가 드러나는 것 같아. 정말 무서울 정도로. 정말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어. 오늘 방송 길게 했는데요. 예. 하나로 정리하는 뉴스가 있어요. 예. 카드 뉴스. 노컷 뉴스인데요. 중앙에서 이걸 그대로 끌어다 놨네. 박유천 뒤에 꼭꼭 숨은 6가지 사건들. 소위 박유천 사건이 터지면서 모든 언론은 박씨의 일거수일투족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온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될 뉴스들은 뒷전으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박유천이 세금 받고 일하는 애도 아니고 그 화장실에서 좀 이상한 짓을 한 걸 가지고
자, 그러는 사이에 온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될 뉴스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옥시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전기, 가스 단계적 민영화 발표 등 박유천 뒤에 몰래 숨은 사건들을 공개합니다. 박유천 뒤에 숨은 6대 의혹. 자, 첫 번째, 옥시 전 대표 영장 기각. 어떻게 된 걸까요? 자, 검찰은 영장 기각을 납득하기 어렵지만 영장 재청구는 하지 않겠대. 야! 이 웃는 거 봐라, 얘. 지금 수천 몇백 명이 죽거나 영구 장애를 입은 사건인데 영장이 기각됐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니 근데 왜 이거 뉴스가 다 사라졌지? 예. 100으로 하면 어머 뭐야? 노컷 뉴스에서 잠깐만요. 이것들이 일부러 또 엉뚱한 중앙일보로 유도해가지고 중앙일보로 엉뚱하게 유도해가지고 이거 다 못 보게 하는구나. 자, 여러분 보세요. 박유천 뒤에 꽁꽁 숨은 6가지 사건들 그래놓고 지금 원래 이게 노컷 뉴스 거야. 근데 노컷 뉴스는 이게 노출이 안 돼. 내가 이 구글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예. 이거 구글 진짜 심각해. 예. 구글 뉴스 보지 마세요. 내가 볼 때는요, 이 진짜 구글 뉴스 내가 볼 때 동아일보나 이쪽에서 구글을 손대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관련 이미지를 검색하거나 이러면 제일 안 중요한 내용들만 노출돼요. 예. 이게 구글 코리아가 따로 있어. 그거 알죠? 구글 코리아가 따로 있고 검색어를 되게 많이 통제를 해요. 예. 검색어를 지금 굉장히 많이 통제를 한단 말이야. 구글 뉴스 이거 네이버보다 못해요. 연합뉴스 아니면 동아일보만 나와. 예. 구글이 연합하고 동아일보만 나와. 뭔가 수상해, 얘네들. 시스템에 문제 있는 것 같아. 유도해갖고 이제 가리고 싶었던 뉴스 두 번째, 여기부터 가리고 싶었겠지. 정부 전기 가스 단계적 민영화 발표. 자, 2012년 12월 국민의 뜻에 반하는 민영화를 절대 추진하지 않을 거라던 박뻥양. 또 뻥친 거죠. 예. 이 민영화를 가리기 위해서 박유천의 화장실을 팔고 있다. 세 번째, 방사청 혈세 1,000억 원 손실. 공군 주력 전투기인 KF-16 개량 사업 중에 부실업체를 선정해서 4년간 사업이 지연됐고 1,000억 원의 예산이 손실됐다. 요 뉴스도 박유천의 화장실에 묻혀버렸어. 그 다음에 네 번째, 세월호에 실린 철근 400톤. 요것도 박유천 화장실로 덮고 있는 거죠. 참사 당일 세월호에는 제주 해군기지로 향하는 철근 400톤이 실려 있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홍만표 변호사는 어디에? 구속 당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홍씨는 현재 서울 남부구치소로 이감. 여기가 그렇게 시설이 좋대. 새로 지어갖고. 내가 서울구치소에 있어봤거든. 남부구치소가 새로 지어서 그렇게 시설이 좋대요. 예. 뭐 시설 좋고 별도의 호송차가 필요해서 특혜라는 지적도. 여섯 번째, 롯데그룹 비리 수사. 그리고 이것도 진짜 검찰 가습기 수사팀 검사 3명 롯데 수사에 투입.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끝난 건가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남부로 옮긴 이유는 뭐겠어? 홍만표가 내가 다 지고 가겠다. 나 개인 탈세로 처리하고 가자. 현직 검사들 건드리지 마라. 내가 후배들 딱 지고 가겠다. 지금 이런 거 아니야. 이런 비리 변호사는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전관 비리 연루 의혹된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을 박탈해야 돼. 난 한국 변호사협회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예. 자,
망치 부인님 여성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나를 일단 대통령을 만들어 봐봐. 그럼 내가 여성부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 박근혜한테 가서 물어봐. 여성부에 대한 박근혜 입장이 뭔지 여성부에 가서 박근혜한테 물어봐. 내가 대통령이야?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방송 너무 길었어. 오늘 방송이 너무 길었어요. 예. 자, 아이고 힘들어.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볼만하셨나요? 자, 볼만하셨다라면 추천. 내가 추천 그거 불타는 템민 눌러야 되는데 또 까먹었네. 그거 못 눌렀는데 아까 4,000명 가까이 보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자발적으로 추천해주신 3,164분께 감사드리고, 오늘 추천 안 하고 도망간 저기 한 850명 오늘 밤에 이제 설사할지어다. 밤에 일어나서 이불 빨아봐야 정신 차리지. 손까지 그냥 똥냄새가 꽉 벨지어다. 추천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스스로 추천해주신 모든 분들은 오늘 밤 평안한 밤을 보낼지어다. 그 다음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각 방에서 고생하신 매니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 방송을 녹음 녹화 떠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올려주시는 풍행국님, 그리고 참세상님, 여비고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후원해주신 한 분 한 분 일일이 이름 불러서 감사 인사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요즘에 경제가 어려워서 여러분들 참 힘드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후원해주신 여러분의 정성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이름 불러 감사 인사 못 드린 점 죄송하고요. 이름 안 불러주니까 추천 안 할래? 안 하셔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매일 아침 저에게 장문의 기도문을 보내주시는 분이 계세요. 이분의 기도를 보면 제가 그동안 했던 많은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고쳐야 될 이야기들이 그 긴 기도문에 다 들어있어요. 서희덕경님 매일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우리 방송을 본다는 건 어쩌면 고통이에요. 사실 우리 친언니도 방송을 보다가 못 본다는 거야. 너무 끔찍하고 가슴 아픈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걸 참고 볼 수가 없다는 거야. 심장이 약한 분들은 이 방송 보기가 어려워요. 매트릭스란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처럼 빨간 알약과 파란 알약 둘 중에 뭘 먹을 거냐. 파란 알약을 먹으면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게 현실인 것처럼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빨간 알약을 먹게 되면 너는 진실을 보게 될 거다. 그러나 진실의 무게는 무겁다.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진실의 무게는 정말 무겁지요. 때때로 눈 감고 싶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끔찍한 모든 상처들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 고통입니다. 저는 이걸 42년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병명이요, 심장이 타버린 거래요. 화병으로 심장이 다 타버렸대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는 게 기적인 상태로 날마다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2박 3일 호남 갔다 오는 동안에 망치 부인의 건강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처음 알았다. 그런 분들도 계시고, 도대체 어떤 힘으로 이 일을 하느냐 이런 분들도 계시고, 제가 제 힘으로 하겠습니까? 마이크가 켜지면 온전히 저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얘기를 풀어놓으시는 전양반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심판이 임박했다고 생각합니다. 곧 심판의 때가 온다. 악인들의 악행이 모두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선한 자와 악한 자가 반드시 구분될 날이 곧 다가오고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1%의 부자들의 똥꼬를 빨아주면서 거기서 부스러기를 받아먹고 그렇게 진실을 외면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99% 고통받는 자들과 더불어서 진실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심판이 저는 임박했다고 봅니다.
여러분, 임박한 심판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정의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이기적인 길을 갈 것인가. 저는 선택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망치부인 방송의 시청자 여러분이 날마다 우리 방송이 열리자마자 달려오시고, 그리고 망치부인과 더불어서 진실을 수호하고 진실을 전파하는 일에 열심을 내주시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똑같이 듣고 또 개소리한 놈들이 아주 그냥 깔려있는데 꿋꿋이 진실을 추구하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가는 겁니다.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우리들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중지동천이라고, 무리가 모여서 뜻을 모으면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고도 했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그가 품고 있는 희망의 질량에 비례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누군가 포기해서 오늘 우리들의 절망이 싹텄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내일은 반드시 희망의 역사를 우리 손으로 쓸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역사를 기록한 사람의 이름으로 남지 않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며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후원 못해서 미안해요. 난 그 말이 제일 자존심 상해. 처음부터 끝까지 생방송 시청해주시는 게 가장 큰 후원입니다. 유튜브나 팟캐스트를 보신 여러분들, 앱스토어에서 또는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에서 아프리카 TV 앱을 다운받으시고요. 검색창에서 망치부인을 검색하고 보러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망치부인과 텔레그램으로 소통하실 수 있는 방법 내일 오시면 알려드릴게요. 내일 방송은 2시